세계 3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대형 박물관. 보통 이렇게 세 개를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서양회화 대부분이 이 세계 3대 박물관 안에 다 소장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바티칸 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티칸 박물관과 그리고 바티칸 시티는 또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미술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파랑깃발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바티칸 시티의 지도입니다. 외곽 부분은 뭐 딱히 그렇게 볼 것이 없고요. 바로 이 부분이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이 대부분의 서양 회화가 여기다 소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건물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뷰가 나오는데 많이 저희가 여태까지 봤던 뷰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열쇠 구멍 모양으로 건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건물이 굉장히 또 유명한 건물인데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이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있고요. 또 역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유명한 건물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내부 모습인데요. 이쪽이 입구입니다. 그리고 출구가 양쪽으로 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시점은 만약에 여기를 가시게 되면 가이드가 굉장히 주의할 점을 많이 설명해 줄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여기서는 사진을 절대 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판권이 NHK에서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사진을 찍거나 하면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림의 손상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절대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걸리면은 정말 휴대폰도 다 뺏기고요. 업체도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또 한 가지 가이드가 아마 굉장히 주의를 많이 주실 텐데, 이쪽 입구에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쪽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쪽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쪽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관람을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쭉 박물관을 다 관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시스티나 성당에 가서 미켈란젤로의 천장화를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외부로 빠져나오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입구를 만약에 반대로 나가시면요 박물관 다시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들어오면 되지 하는데 이게 가이드가 절대로 다시 들어오게는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해줍니다. 입구를 딱 막아버립니다. 가이드가 아마 주의를 굉장히 많이 줄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주의사항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시스티나 성당이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콘클라베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의식이죠. 추기경들이 이렇게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여기 추기경들이 모여서요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투표를 하고 그 투표용지를 통해서 교황이 선출되면 투표용지를 태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황이 이렇게 선출된 교황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추기경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할 때는 여기 구석에 보면 난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난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투표용지와 함께 뭘 섞죠. 교황이 선출되면은 흰 연기가 나오도록 하고, 교황이 선출되지 못하면 검은 연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뭘 섞어서 이렇게 마지막에 여기서 태웁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교황을 선출하는 것은 추기경들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로마 가톨릭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뭐 사실은 그렇게 하진 않죠. 지금 콘클라베가 무한정 이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3년 동안 교황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로마 시민들이 참다 못하니까 추기경들을 시스티나 성당 안에 가둬버리고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빵과 물만 공급해서 이렇게 못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3일 내에 교황을 선출하지 못하면 식사량을 반으로 줄이고요. 5일이 지나면 빵과 물과 와인만 제공을 하는 식으로 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피에트로 광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피에트로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어로 피에트로고요. 영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광장이고 베드로 성당입니다. 왜 베드로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베드로가 예수의 첫 번째 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베드로 성당, 베드로 광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베드로의 상징이 바로 열쇠입니다. 이건 성경 구절에 기인한 것인데요. 이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예수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준 거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렇게 다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열쇠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실 때 보통 열쇠를 이렇게 들고 있거나 혹은 지금 이 그림처럼
열쇠를 이렇게 받는 장면이 있으면은 이게 바로 베드로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일주일에 2번 교황님이 이렇게 연설을 하신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팬데믹 때문에 안 되지만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제가 여기 박물관에 입장하던 날은 교황님이 여기 연설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바람에 저는 박물관을 아주 뭐 이렇게 조금 굉장히 한산하게 굉장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뭐 교황님을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사람들이 여기 다 모이고 나면 교황님이 여기서 나오시는 거죠. 바로 이 건물이 교황님이 사시는 베드로 성당인데 바로 이 창문에서 교황님이 나와서 이렇게 연설을 하십니다. 보시면 여기 의자들을 많이 갖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빽빽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은 뭐 거의 뭐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직접 참가하신 분들의 그 당시에 그 설명을 제가 들어봤는데 멀리서 보니까 하얀 뭐 면봉 같은 게 하나 쑥 올라오더만 뭐라 쑥 들어가더라 그냥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면 교황님이 이렇게 한 바퀴 도신다고 합니다. 교황님을 직접 이렇게 손을 잡아볼 수 있는 그 꿀팁이 하나 있다고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냐면은 교황님들이 보통 애기들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황님들이 이렇게 도실 때 보통 아기들을 안고 앞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교황님이 보통 뭐 반드시 차를 세우거나 반드시 그 앞에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기한테 축복도 해주시고 그때 한번 손도 같이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통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꼭 나중에 팬데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가실 기회가 생기시면 교황님 연설하실 때 앞에 나가셔가지고 아기를 어떻게든지 한번 안고 있으시면은 교황님을 직접 한번 바로 앞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바티칸 시티는 엄연한 국가입니다. 이게 바티칸 시티의 국기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문양이 있는데 이거는 교황의 왕관이고요. 이 열쇠 2개가 교차되어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인구가 뭐 801명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라틴어와 이탈리아를 쓰는데 여기는 바티칸 시티를 지키는 공식적인 군대는 없습니다. 가시면 스위스 용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 스위스 용병들이 이렇게 문을 지키고 있고요. 교회 관계자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이렇게 정중하게 격식을 갖춰서 인사를 합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직접 이렇게 로마 교황청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제가 가이드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스위스 용병 지원율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보통 기본 100대 1이고요. 한 200대 1 넘어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가톨릭 신자여야 되고요. 그리고 급여를 받는데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3년 정도 복무를 하고요. 굉장히 이게 스위스 용병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굉장히 프라이드로 여기기 때문에 굉장히 지원율이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황청을 스위스 사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로마 교황청은 스위스 용병만 받아들입니다. 이 로마 교황청을 지금도 스위스 용병만 지키는 데는 굉장히 좀 로마 교황청으로서는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 최대의 가문입니다. 합스부르크가가 굉장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샤를 5세 때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었을 때의 지금이 지도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땅, 유럽 대부분의 땅이 합스부르크가의 샤를 5세 통치하에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만 이렇게 중간에 딱 끼어있지 않습니까? 프랑스가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당시에 프랑스 왕이 프랑스와 1세였습니다. 프랑스와 1세가 이탈리아에 가서 이탈리아를 침공해서 다빈치를 프랑스로 모셔온 분이 바로 프랑스와 1세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지금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이유가 바로 프랑스와 1세가 다빈치를 프랑스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로서는 완전히 대박난 그런 사건인데요. 어쨌든 프랑스와 1세가 보니까 프랑스가 너무 주변에 합스부르크에서 뺑 둘러싸여서 거의 포위당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와 1세가 한번 샤를 5세하고 한번 전쟁을 하자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탈리아의 파비아라는 지역에서 1525년에 선전포고를 해서 한번 붙어버립니다. 나름 굉장히 용기를 내서 덤볐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과가 굉장히 처참하게 나왔습니다. 당시에 프랑스군이 28,000명이었고요. 그리고 연합군이죠. 합스부르크가에서 끌어온 군인들이 23,000명이고 그리고 당시 그 주둔군은 6,000명 그리고 스페인의 화승총 부대가 여기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화승총이라는 총을 가지고 싸운 것이 이때가 최초의 전투였다고 합니다. 이 화승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총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번 전쟁을 할 때 가져왔던 바로 그 총이죠. 이 총을 최초에 스페인 부대가 가져와서 당시에 프랑스와 그 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군이 전멸해 버립니다. 전멸한 것까지도 전멸한 건데, 이게 프랑스와 1세 왕이 포로로 잡혀가 봐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그런 전쟁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프랑스와 1세가 스페인 마드리드로 끌려가서 풀려나야 되니까 싹싹 빌어야죠.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죠. 그래서 석방 조건이 이런 지역의 점유권을 다 포기한다 라고 이제 각서 쓰고 싹싹 무릎 꿇고 싹싹 빌고 이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 집에 돌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창피하고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가만히는 못 있겠다. 다시 한번 합스부르크가 내가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주변의 세력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에서 가까이 있는 영국, 이탈리아 북쪽 지역의 여러 지역들, 그리고 로마 교황청까지 끌어들입니다. 이때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클레멘스 7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세력들이 모여서 꼬냑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프랑스의 꼬냑 지방에서 동맹을 맺었겠죠. 그래서 꼬냑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합스부르크가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스부르크가의 카를로세의 귀에 들어옵니다. 당연히 귀에 들어오겠죠. 이걸 모를 리가 없죠. 카를로세가 너무 이게 열받는 거죠. 이게 프랑스 왕을 풀어줬는데 프랑스 왕을 풀어주니까 이런 뒤에서 이런 작당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작당들을 하는 것 자체도 기분이 나쁜데, 로마 교황이라는 사람이, 클레멘스 7세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대항을 하겠다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뒤에서 따로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카를로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기독교의 수장이 오히려 자신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이 뒤에서 이런 작당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열받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손을 봐줘야 되겠다. 카를로세가 작정을 합니다. 근데 영국을 치자니 이건 바다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랑스는 이미 방어 태세를 완전히 다 갖춘 상태였습니다. 합스부르크가도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지켜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군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지키는 군대를 다 끌어와서 프랑스를 치자니 너무 또 위험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위쪽 지방의 소소한 지역들, 밀라노라든지 피렌체 이런 거는 이렇게 공격해봐야 별 효과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합스부르크가의 카를로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로마 교황청을 직접 때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합스부르크가의 카를로세가 로마 교황청의 클레멘스 7세를 공격하러 직접 로마 교황청으로 쳐들어갑니다. 당시 부대의 규모가 이 정도였습니다. 거의 5만 5천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굉장한 숫자죠. 이 정도의 부대를 이끌고 로마 교황청으로 실제로 쳐들어갔습니다. 이 5만 5천 명 정도 되는 이 부대에 대해서 급여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급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부대가 너무 많으니까 합스부르크가에서도 이게 돈이 모자라니까 제때 급여를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에 소속했던 이 사람들은 중간에 가다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만 결국은 로마까지 쳐들어갑니다. 이 보시면 이름도 어렵습니다. 란츠크네이트 용병이라는 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누구냐면은 이 독일 쪽에서 내려온 용병들입니다. 보통 용병들은 포로를 잡으면 이 돈으로 바꿔줬다며, 포로 한 명당 돈 얼마 이렇게 해서 바꿔줬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잡히면 다 죽인다. 무조건 죽인다. 얘네들은 포로고 뭐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잡히면 무조건 다 죽인다.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명이 높은 이 부대들을 끌고 갔는데, 당시에 부대장이 이 샤를 3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대들도 돈이 안 나오니까 자기들도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샤를 3세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로마에 다 왔는데, 로마에 가면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 모아, 그리고 여자들 모두 당신이 원하는 것들 다 가져도 좋다. 내 허락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서 이 애들을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까지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소식을 로마 교황인 카를 7세가 들었죠. 카를 7세가 이제 이 엄청난 용병들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돈을 주려고, 이게 돈을 6만 두카트라는 당시 금으로 210돈이나 되는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중간에 도적들한테 다 뺏깁니다. 이게 돈이 한 푼도 전달이 안 됩니다. 클레멘스 7세 로마 교황이 이제 큰일 났죠.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천사의 성으로 이렇게 도망갑니다. 여기는 로마 교황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실제로 저도 바티칸 투어를 끝내고 조금만 걸어가면 바로 이게 산탄젤로 요새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당시 로마 교황 클레멘스 7세가 도망갔는데 여행자들한테는 천사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밤의 야경이 또 굉장히 또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거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사진이 좀 엉망으로 나와서 그런데 사진 찍기도 좋고요. 그리고 한번 저는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에 로마 교황이 피난을 했던 장소니까 그때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또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마 교황이 당시 이 산탄젤로 요새로 도망을 왔습니다. 로마 교황청에는 따로 부대가 없었습니다. 민병대가 6,000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데리고 있는 부대가 스위스 용병 500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게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죠. 2만 명 가까이나 되는 용병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500명 가지고는 당시 비교가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용병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로마 교황을 지켰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50명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로마 교황을 지키고 있었는데 당시에 스위스 용병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큰 무기 중에 하나가 한 5m 정도 되는 큰 창으로 싸웠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그 스위스 용병들이 교대식을 할 때 보면 긴 창을 들고 란츠크네이트라는 이 용병들이 로마에 와서 얼마나 도둑질을 해먹었냐면 장장 9개월 동안 탈탈 털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돈 다 뺏고 하면서 로마 교황이 그때 항복 선언을 하고 빌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포기 안 하고 9개월 동안 로마를 완전히 탈탈 털어먹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이 란체크네이트라는 용병들이 독일에서 왔는데 쳐들어오기 한 10년 전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카톨릭 교회는 이미 썩었다. 신도들에게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발행해서 모은 돈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개신교가 이때부터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청에 프로테스트, 저항한다는 뜻에서 프로테스탄트인데 이 용병들이 이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잔인하게 로마에 와서 탈탈 털어먹고 9개월 동안 정말 탈탈 털어먹고 갔습니다. 이 로마 교황청이 습격당하는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그 이후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가 쇠퇴했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로마 교황청에서 많은 화가들을 고용해서 또 많은 그림을 또 주문하고 조각을 주문하고 해서 르네상스가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로마 교황청이 이렇게 공격받다 보니까 더 이상 화가들을 못 도와주는 거죠. 로마 교황청을 이제 다시 재건하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화가들이 다시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프랑스나 다른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굉장히 쇠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당연히 로마 교황이 싹싹 빌고 살려달라고 빌었으니까 카톨릭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죠. 그리고 개신교가 확산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바티칸 박물관에 대한 것 중에 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 위쪽에 동상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큰 기둥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동상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때 바티칸 박물관과 바티칸 광장을 재건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재들이 필요했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바티칸 광장 위쪽에 이런 동상들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게 기둥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기둥들이 좀 거대합니다. 이런 많은 자재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 상당 부분을 콜로세움에서 뜯어왔습니다. 콜로세움이 원래는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었죠.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콜로세움이 이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 층마다 이렇게 양식이 다 다릅니다. 이게 로마 황제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다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이 각 층마다 양식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사이즈도 크고요.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큰 지진 때문에 크게 한번 무너졌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렇게 콜로세움 갔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완전히 벗겨져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여기처럼 완전히 다 덮여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지하고요. 지하에서 죄수들이 아니고 전투사들, 글래디에이터들이 호랑이나 사자 같은 것 아니면은 그 각 글래디에이터들끼리 격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있던 지하 장소고요. 이게 원래는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뜯어진 거죠.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뿐만 아니라요. 다른 부분들도 자재들이 뜯겨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존 처리를 많이 해놨는데 상당히 좀 이질감이 굉장히 듭니다. 저는 바티칸을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은 혼자 이렇게 구경하시는 것도 뭐 괜찮지만은 저는 반드시 투어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반일 투어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종일 투어를 하십시오. 저는 갈 때 한 6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검색해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싸졌습니다. 아마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종일 투어를 하셔도 전체에 한 10분의 1도 볼까 말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규모도 크고 볼 것도 많고요. 가이드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재미도 좋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때는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 식당에 굉장히 호불호가 있다고 하던데 저는 가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 그릇 더 먹고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안에서 식사도 하시고 또 투어를 오후 투어도 해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저는 하루 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바티칸 박물관과 바티칸 시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